자, 이번 시간에 이제 배설,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동물의 구성, 요단원, 오단원 마지막 부분이 이제 배설이 될 거야. 자, 배설. 배설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세포가 생명활동, 대사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필수적으로 노폐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배설 노폐물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걸 배설이라고 하고, 이렇게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배설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설하고 우리가 배출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배출 그리고 배설. 배설 같은 경우에는 금방 얘기한 것들 노폐물을 내보내는 건데, 얘는 오늘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혈액을 계속 걸러주게 될 거예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결국에는 오줌의 형태로 배출하는 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배설이 될 거고, 자,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소화 작용이 일어나고 남은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배출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똥의 형태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는 배출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소화되거나 혹은 흡수되지 않은 물질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배출이야. 그러니까 대변, 똥의 형태로 내보내는 건 배출이고, 배설은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거 배설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배설계는 세포의 생명활동으로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니까, 노폐물 생각하니까 보통 우리는 이 똥도 노폐물이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배설계가 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 배설이라는 것은 이 배출하고 우리는 구분을 지어야 돼. 자,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의 형태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배설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생명활동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 대사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노폐물이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호흡은 뭐야? 광합성의 반대 과정인 뭘 이용하니? 포도당 영양분을 이용을 해서 산소 같이 영양분과 산소 이용을 해서 뭐를 만드냐면 물도 만들고 이산화탄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 거야.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세포호흡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텐데, 이렇게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그 3대 영양소라고 하면 뭐니? 단백질, 탄수화물, 탄수화물, 지방을 얘기할 건데, 얘네가 분해가 되면 에너지를 결국에 만들게 되는데, 이 에너지 이외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노폐물들의 생성을 보게 되면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성분은 여기 탄소, 수소, 산소야.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니까 요 탄소, 수소, 산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이 CO2, 이산화탄소가 될 거야. CO2. 그 다음에 물도 만들어져. H2O.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만들어진 노폐물, 이산화탄소, 물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지방 봅시다. 지방 구성하는 원소 탄소, 수소, 산소 같아. 그렇기 때문에 생성되는 노폐물이 탄수화물이랑 똑같은 이산화탄소, 물이 된다. 그 다음에 단백질 봅시다. 단백질의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 똑같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는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다 세 가지 구성 원소가 공통적으로 다 있어. 그런데 단백질에만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질소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 이외에 질소도 있기 때문에 노폐물이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 물 공통적으로 여기 다 있어. 이게 다 공통적인 3대 영양소에 있는 구성 원소와 노폐물인데 단백질에만 뭐가 있어? 이렇게 질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노폐물이 뭐가 만들어?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요 노폐물들 구성 원소가 단백질만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폐물이 단백질에만 암모니아가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해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3대 영양소가 분해가 되면서 다양한 노폐물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말 그대로 노폐물이야. 노폐물이니까 이게 몸속에 쌓여 있으면 안 되겠지.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러한 노폐물들을 어떻게 내보내겠냐라는 거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뭐 어떠한 방식, 어떤 여기처럼 배출을 시키는 것처럼 뭐 배출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내보내느냐, 아니면 여기처럼 뭐 수음을 통해서 오줌을 통해서 내보내느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폐물들은 순환기에 의해서 폐나 콩팥으로 운반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노폐물들이 세포 수준에서 만들어지면 이게 어디야? 내보낼 장소로 보내줘야 되겠지. 그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가 하는 거야? 이 순환계가 그 역할을 하겠다. 자, 이 노폐물들을 순환계에 의해서 폐나 콩팥으로 운반이 되어 날숨이나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진다라는 겁니다. 날숨 뭐야? 들숨은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게 날숨이라고 해서 이 날숨 통해서도 노폐물이 나갈 수가 있고 오줌의 형태로도 몸 밖으로 내보내지게 된다. 자, 오늘 시간 마지막에 할 거야. 순환기에 의해서 이렇게 노폐물들을 그 보내는 장소까지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배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순환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각각 요소들, 예를 들면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소화계들이 다 각각 독립적으로 일을 하지만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이따가 그 얘기를 또 할 거야. 자, 순환기에 의해서 노폐물들을 폐나 콩팥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각각의 아까 만들어진 노폐물들이 어떻게 내보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봅시다. 자, 3대 영양소가 분해가 되면서 만들어진 노폐물들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통해서 어디로 운반이 되냐면 폐로 운반이 될 거예요. 폐로 운반이 되면 그 폐포에서 어떻게 되겠니? 지난 시간에 호흡계에서 배웠었지. 호흡계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내보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호흡계를 통해서 어디 구체적으로 폐에서 어디 폐포에서 뭐가 일어나? 가스 교환이 일어나니까 모세혈관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거고 바깥쪽은 뭐 농도가 낮으니까 농도 차이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어떻게 몸 밖으로 내보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날숨으로. 자, 이렇게 두 번째 물 봅시다. 우리 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 몸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야. 왜? 우리 몸은 70%가 물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들은 우리 몸에서 계속 이용이 될 거야. 그런데 너무 많아. 몸 안에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겠지. 과량의 물이 있다라고 하면, 여분의 물이 있다라고 하면 바깥으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물이라는 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콩팥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걸러져서 오줌의 형태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맞니? 자, 이렇게 물은 콩팥에서 걸쳐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 수증기도 같이 나가게 된다. 지난 시간에 배웠어. 그 수증기 퍼센테이지도 봤지? 이렇게 날숨 속의 수증기 상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지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암모니아 같은 경우, 암모니아는 암모니아수 냄새 학교에서 실험을 해서 맡아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실험 관련된 물질들 냄새를 맡을 때는 직접 맡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맡아야 돼. 그런데 암모니아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맡으면 쓰러질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강해. 맡아본 적은 없을 거야. 홍어 냄새는 맡아봤니? 홍어 냄새 어때? 찡하지? 혹은 재래식 화장실 같은데 야외 화장실 갔을 때 그 오줌이 나는 냄새가 암모니아라고 보면 될 거예요. 굉장히 독성이 강하지. 그게 우리 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니까 우리 몸속에 이 암모니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독성이 굉장히 강하겠지. 그렇게 되면 이게 독성이 강하면 우리 세포를, 우리 조직을 얘네가 공격을 한다고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혈액에 의해서 어디로 운반하냐면 간으로 운반이 되어질 겁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알려져 있는데 간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지. 지난 시간 소화의 기관에서 작용하는 간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들었니? 쓸개즙을 만들었지. 쓸개즙을 만들어서 쓸개로 보내놓고 그 쓸개가 뭐를 했니? 지방의 분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소화 기관으로서 작용을 하는 게 간이고 그 이외에도 우리 몸에서 한 500여 가지 찾기도 힘들겠는데 그 500여 가지의 일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리는 게 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일, 수백 가지의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쓸개즙을 생성을 해서 지방을 분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영양소를 저장하기도 하고 우리 몸에 있는 해독작용, 혈장 단백질 합성 등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해독작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음식들에서 있는 독성들을 중화시키는 반응.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간으로 운반된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 이 독성이 강한 이 암모니아를 간으로 운반해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꾸는 작용을 요 간이 하게 된다. 즉 해독작용의 일을 여기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작용을 간에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암모니아가 간으로 운반돼서 해독을 해서 비교적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또 순환기에 의해서 콩팥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콩팥으로 움직여서 물과 함께 오줌으로 내보내지는 형태로 노폐물들을 배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쉬우니까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한번 그림으로 볼 거야. 자,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을 겁니다.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경우에 이게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만들 거야.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노폐물, 이산화탄소, 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단백질도 일단 분해가 돼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산화탄소, 물도 만들어지고 다음에 암모니아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암모니아는 일단 빼고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들은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가서? 폐로 가서 날숨의 형태로 물의 경우에는 폐로 가서 날숨의 형태로 수증기로 일부 나가게 되고 많은 양은 어디? 콩팥으로 이동을 해서
오줌의 형태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에서만 만들어지는 이 노폐물 암모니아는 간으로 가서 요소의 형태로 바뀌어서 콩팥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오줌의 형태로 물과 함께 배출이 된다. 이게 이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폐물들을 배설하게 된다. 배설. 사람의 배설기관과 기능이야. 그 밑에 있는 건데 그림 보면서 얘기하려고 장수 넘긴 거지. 149쪽 밑에 얘기할 거야. 자, 배설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배설에 작용을 하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을 배설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배설기관의 대표적인 게 뭐가 되냐면 콩팥이 될 거고, 그리고 오줌관, 방광, 그리고 뭐 요도도 배설기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콩팥과 오줌관, 방광, 요도 다 모아놓은 게 뭐야? 배설계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배설기관 중 첫 번째 콩팥을 얘기를 할 거야. 이름이 콩팥이야. 콩팥. 콩팥은 왜 콩팥이야? 보통 신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신장, 콩팥. 이거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 우리 콩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름을 콩팥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먹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여기 등 뒤쪽에 여기 양쪽 두 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 부분에서 등 쪽 양옆에 하나씩 두 개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콩팥에 보면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라고 하는 요 한 세트로 되어 있는 네프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콩팥은. 그래서 이 콩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줌이 걸러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콩팥으로 혈관이 어떻게 들어가면 콩팥 동맥으로 혈관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콩팥 정맥으로 나오게 될 거거든. 이렇게 콩팥으로 들어가서 콩팥에서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뭐가 걸러져서 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노폐물들이 어디로? 오줌관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바깥으로 배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혈액은 콩팥 동맥으로 들어와서 콩팥 정맥으로 나가게 되고, 자, 이렇게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방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게 오줌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좌우에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에 방광은 하나야. 방광으로 이동하는 통로 오줌관이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방광으로 이동하는 관이 오줌관, 이게 오줌관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방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양쪽 두 개의 오줌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배설기관인 방광이야. 자, 이렇게 오줌관을 통해서 오줌이 방광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방광은 근육질 주머니로서 오줌을 보관을 하다가 어느 정도 용량이 차게 되면 바깥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인 배설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도가 있네. 요도는 뭐야? 방광에 오줌이 차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콩팥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작용을 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혈액의 요소 농도는 콩팥 정맥에서 더 낮다. 이게 뭐냐면 아까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바뀐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서 어디로 들어갈 거야?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콩팥 정맥으로 들어갔다가 콩팥 동맥으로 들어가서 콩팥 정맥으로 혈액이 통과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요소가 걸러져서 이렇게 오줌관으로 나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들어갈 때 콩팥 동맥의 요소 농도는 높을 테고 나올 때 요소 농도는 낮겠지. 왜? 요소들이 다 여기서 걸러져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 얘기를 아까 해놓은 거야. 자, 사람의 배설기관 요 자루더기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배설기관들을 이렇게 콩팥 좌우 콩팥이 두 개가 있고 여기 연결된 오줌관 그리고 방광요도 통해서 나가게 될 건데 이 콩팥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볼 거야. 확대를 해보면 콩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될 거야. 겉에 부분을 우리는 콩팥의 겉질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안쪽 부분을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은 콩팥의 속질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콩팥의 겉에 부분에 콩팥의 속의 부분에 그리고 더 안쪽 부분은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처음 듣는 용어긴 하지만 다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야. 자, 이렇게 콩팥의 겉질, 콩팥의 속질,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 이 깔때기들 끝에가 다 모여진 게 뭐냐면 오줌관이라고 보면 될 거야. 이렇게 콩팥의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콩팥의 겉질을 먼저 보게 되면 콩팥의 겉질은 이 겉질 부분에는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의 일부가 들어있다. 자, 여기 또 어려운 개념이 나오게 될 거야. 우리 이제 네프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줌을 만드는 거죠. 배설기관에서 오줌을 만든 거야.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네프론은 사구체라고 하는 애와 보문주머니와 그 다음에 세뇨관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할 거야.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이런 요 세 개를 네프론이라고 부를 거고 요 네프론이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가 될 건데 이런 네프론이라는 애들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콩팥의 겉질, 그 다음 콩팥의 속질에 존재를 하는데 일단 콩팥 겉질에는 사구체 보문주머니가 있고 이 세뇨관이라고 하는 이 관의 일부가 여기 겉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팥 속질 부분에는 요 사구체 보문주머니는 없어. 세뇨관의 대부분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세뇨관들이 모여서 뭐가 만드냐면 집합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는 이 속질하고 속질에서 이렇게 걸러지는 부분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깔때기라고 하면 이런 식이 깔때기라고 하지. 그러면 여기 쭉 네프론이 연결돼서 집합관이 연결된 부분이 이 사이로 지나가면 여기가 빈 공간들 콩팥 깔때기가 존재를 해. 거기로 뭐가 되는 거야? 오줌이 모여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돼. 그게 어디로 가? 이 오줌관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콩팥의 구조를 볼 때 요거부터 봐야 돼. 콩팥을 보면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콩팥의 겉질에는 이 네프론의 사구체 보문주머니가 위치하고 있고 세뇨관 일부, 콩팥 속질에는 보문주머니, 세뇨관 그리고 세뇨관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합관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콩팥 속질은 빈 공간이야. 그래서 이 집합관들이 쭉 이어져서 여기에 오줌이 걸러지게 된다. 모여지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프론을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야. 네프론은 사구체와 보문주머니의 세뇨관이라고 했는데
사구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구체, 실사자, 공구자, 실이 뭉쳐서 공처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사구체입니다. 모세혈관이 뭉쳐서 어떻게 되어 있어?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야. 여기야. 사구체 모형도가 왼쪽에 나와 있네. 사구체를 보면 이렇게 사구체로 들어가는 혈관, 그리고 안에 뭉쳐져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혈관으로 되어 있고, 이 사구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 사구체 안에 이렇게 뭐니 실이 뭉쳐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감싸는 주머니를 보문 주머니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보문 주머니가 뭐야? 사람 이름이야. 그거 발견한 사람이 보문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머니 이름을 보문 주머니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자, 보문 주머니는 뭐다? 이렇게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의 형태가 될 거고, 이 주머니가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여과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혈관 덩어리 사구체를 누가? 보문 주머니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구체로 들어가는 혈관하고 사구체에서 나오는 혈관을 보게 되면 모식도이긴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여기 혈관의 폭이, 들어가는 혈관은 조금 폭이 넓고 나오는 혈관은 폭이 좀 좁습니다. 굵고 가늘어. 그러면 사구체 혈압이 일반적인 모세혈관보다 훨씬 높아서 여기에서 이 압력차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쪽으로 여과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뭐야? 보문 주머니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 그러면 여기 뭐야? 이 혈관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에 압력 차이가 생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걸러주는 여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구체를 보문 주머니가 감싸고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했어, 선생님? 여과가 일어난다. 여과는 뭐니?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일부는 걸러져서 이 안을 통과를 하게 될 거고, 일부는 큰 애들은 안 걸러지는 애들도 있겠지. 그러면 안 걸러지는 애들은 다시 이쪽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러지는 역할들, 걸러지는 물질들이 있겠지. 그 걸러지는 물질들이 쭉 이렇게 이동하는 통로가 뭐냐면 요 세뇨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프론은 사구체, 개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여과된 물질이 쭉 이동하는 세뇨관,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로 하나의 네프론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게 배설기관들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설기관은 콩팥, 그리고 오줌관, 방광, 요도로 이루어져 있고, 콩팥을 구성하는 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콩팥의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단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구조, 사구체와 보문 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겉질 부분의 사구체와 보문 주머니, 그 다음에 일부 세뇨관, 그 다음 콩팥 속질의 세뇨관, 그리고 여기서 모여진 것들이 모여지는 요 부분, 콩팥 깔때기. 자, 그러면 금방 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요 보문 주머니가 사구체 안에 실처럼 되어 있는 혈관을 감싸고 있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 여과가 일어나고, 여과된 물질이 이동하는 게 세뇨관이야. 이 세뇨관들이 쭉 모여진 게 집합관이고, 이 집합관들이 어디로 가니? 요 콩팥 깔때기로 가서 오줌관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건데,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면 무슨 내용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줌은 금방 오줌이 만들어진 기본 단위 네프론이라고 했어. 이 네프론, 즉 네프론을 구성하는 게 사구체, 보문 주머니, 세뇨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구체, 보문 주머니, 세뇨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과가 일어나고 재흡수가 되고
분비의 과정을 거쳐지면 결국에는 오줌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과라고 하는 걸 쉽게 말하면 우리 체 생각하면 돼. 아니면 거름종이 보면 될 거야. 물하고 설탕물에 모래가 섞여져 있다라고 보면 그거를 각각 설탕, 물 혹은 모래까지 서로 분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모래가 섞인 설탕물을 거름종이 한번 걸러주게 될 거야. 그러면 거름종 위에 뭐가 남아? 모래가 남을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뭐 소금물이라고 합시다. 소금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소금물을 갖다가 어떻게 되게 가열하게 되면 물은 증발하게 되면 밑에 뭐만 남아? 소금만 남을 거야. 그럴 때 이제 걸러주는 거름 장치, 거름종에다 걸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줌도 이 네프론에서 여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흡수가 아닌 재흡수라고 해서 다시 흡수하는 과정, 어떠한 물질을 또 보내는 분비 과정, 이렇게 이러한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오줌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자, 먼저 여과부터 봅시다. 여과, 뭐를 걸러주는 작용이야, 여과. 자, 여기 보면 모식도로 보면 좋아. 자, 여기가 뭐냐면 사구체 보문 주머니. 자, 혈관이야. 걔를 둘러싸고 있는 뭐야? 보문 주머니야. 그게 뭐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세뇨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이게 뭐니? 네프론이야. 그러면 우리가 콩팥으로 뭐가 들어오니? 콩팥 동맥이 들어왔다가 콩팥 정맥으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니? 여기에는 압력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인해서 여기에 걸러주는 여과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야? 혈관이야. 혈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면 돼. 들어왔었을 때 뭐야? 여기 압력이 걸리니까 뭐를 밀어내 줄 거야. 그러면 여기 보문 주머니와 요 사구체 사이에 뭐가? 이렇게 여과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근데 여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아까 소금물에 모래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거름종이 위에 뭐가 걸려졌니? 모래는 위에 남았고 소금물은 밑으로 빠졌어. 소금이랑 물은 밑으로 빠지게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과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써?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그것들을 보게 되면 이 혈액 속에는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료 혹은 혈구, 단백질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 자, 여기 혈관이야. 혈관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지. 혈액을 구성하는 요소들 보면 뭐라고 했어? 혈장하고 그 다음에 세포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혈장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 혈장의 대부분은 물이라고 했어. 자, 이런 식으로 이 혈관에는 물이 대부분이 될 거고, 포도당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요소도 있어. 이건 뭐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료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야? 소화기관에 의해서 영양소가 만들어진 거지. 음식물들이 분해가 되면서 만들어진 그러한 성분들도 있고, 요소 같은 경우는 아까 뭐니? 노폐물이 만들어진 거지. 암모니아가 뭘로? 간에서 요소로 전환이 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무기염료들,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것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혈구, 단백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혈관에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혈관에 존재를 해서 이쪽 사구체로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야? 여과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놈들은 여기를 통과를 하고 어떤 놈들은 통과를 못 할 거야. 자, 그 통과되는 애들이 뭐가 되냐면 분자의 크기가 작은 애들은 여기를 통과를 하는 거야. 아까 모래 생각하면 돼? 물하고 소금 통과를 했고 모래는 통과하지 못했어. 왜? 거름종이를 통과를 못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막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애들은 열로 통과를 해서 어디로 갈 거야? 여기 여과액이라고 표시를 해놨어.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그 여과액은 여기 부분을 통과할 수 있는 애들. 그게 누구냐면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등이 통과를 하게 된다. 즉 이 보먼 주머니를 통과한 여과액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얘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혈액에 얘네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어? 단백질도 있었고 혈구도 있었어. 혈구. 맞니?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를 통과하려 압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얘는 커. 단백질이랑 혈구는 크기가 크니까 통과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맞니? 자, 혈액에 다양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뭐야? 물이나 포도당이나 요소, 무기염류, 혈구, 단백질 등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보먼주면에서 통과를 할 수 있는 작은 애들은 통과를 해서 여과액으로 이렇게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통과하지 못한 애들, 큰 애들, 혈구 같은 혈구 단백질들 비교적 큰 애들은 통과를 못하고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여기에 통과를 못하고 이렇게 쭉 이동을 하고 있을 거야. 계속 혈관을 통해. 여기에 아까 여과된 여과액의 성분인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등이 일부 섞여 있을 수도 있어. 여기에는 통과 못할 수도 있다고. 다 100%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미처 통과하지 못한 애들이 혈액으로 계속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 100%다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애들은 거의 대부분 통과가 되고 작은 애들 중 일부 통과되지 않은 애들이 여기 단백질하고 혈구랑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과가 된다. 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되는 그 여과액에 있는 애들 기억을 해둬야 돼.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등 크기가 작은 애들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가 혈액이 콩팥동맥에서 콩팥정맥으로 이렇게 나와서 모세혈관을 쭉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세뇨관이 쭉, 자, 걸러진 여과액이 쭉 이동하는 게 세뇨관이야. 세뇨관이 쭉 이동을 하다가 이 세뇨관이 뭐와 연결이 되면 집합관하고 연결이 돼서 그 집합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연결돼 있어? 콩팥 깔때기로 연결돼 있어. 콩팥 깔때기들이 쭉 모여지면 그게 뭐야? 오줌관으로 이동이 돼서 방광 요도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지금 이게 세뇨관이야. 세뇨관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 어디로 갈 거냐면 그 콩팥 깔때기로 가요. 콩팥 깔때기에서 어디로 가니? 집합관으로 가서 오줌관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때 그 옆에 모세혈관이 같이 엉켜져 있어. 엉켜져 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여기에 모세혈관들이 쭉 같이 이어지면 여기 세뇨관에 존재했던 이 여과액이 있지. 여과액. 아까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들이 이쪽 다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걸러졌어. 걸러진 여과액이 모세혈관과 같이 쭉 이어지다가 다시 이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재흡수가 되냐는 거야. 뭐가 재흡수되냐? 아까 그러면 이 여과액에 있는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중 요소 같은 경우에는 완전 노폐물이니까 얘는 다시 재흡수를 할 필요가 없겠지. 그럼 우리 몸에 필요한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등이 여기로 재흡수가 될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 자,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100% 재흡수가 됩니다.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돼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봐봐. 콩팥 깔때기, 집합관, 오줌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줌으로는 이 포도당, 아미노산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에 뭐도 있었는데요? 선생님, 물도 있었는데요? 무기염류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은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가 되는 거야.
대부분 제흡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물하고 무기염료는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대부분이니까 필요 없는 건 얘네는 나가도 돼. 그렇지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 다음 이 모세혈관하고 금방 세뇨관이 쭉 같이 이어지면서 이 모세혈관에서 미처 아까 사구체에서 다 걸러지지 못한 그런 노폐물 일부가 다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는 걸 우리는 분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런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그런 노폐물들이 미처 여기에서 다 여과가 안 되면 이 모세혈관에서 다시 세뇨관으로 분비 작용을 해서 노폐물들을 또 이동을 시키는 이 과정이 오줌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이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이 혈액에는 다양한 물질들, 단백질도 있고 혈구도 있고 혈장 단백질, 혈구도 있고 물도 있고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무기염료도 있고 아미노산도 포도당도 있어. 이게 쭉 이쪽 사구체를 지나오면서 여과가 될 거야. 여과에게 뭐가 있어? 크기가 비교적 작은 물, 요소, 무기염료, 포도당 그리고 뭐 있니? 아미노산 뭐 그런 것들이 있고 크기가 큰 혈구 단백질들은 여기를 통과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그리고 맞아 여기서 여과가 못된 애들 크기가 작은 애들도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럼 이 여과액과 이 모세혈관이 쭉 이어지면 여기 여과된 물질 중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100% 재흡수, 물과 무기염료는 대부분 재흡수가 되게 될 거고 미처 여과가 되지 않은 노폐물들이 또 분비에 의해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혈액의 성분 중 혈액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애들 중에 오줌에서 발견되는 성분은 물 있겠지. 미처 다 흡수. 물과 무기염료 대부분 재흡수. 일부 물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오줌에 물이 포함이 될 거고 요소가 포함이 될 거고 미처 대부분 재흡수, 일부 재흡수되지 않은 무기염료 등이 오줌에서는 발견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여과되지 않은 물질, 즉 아까 뭐니? 단백질 혹은 혈구 같은 애들은 아예 여기서 걸러지지가 않고 그냥 분비도 되지 않는 물질이야. 혈구랑 단백질. 그러면 여기 여과액 쪽에 있는 이 세뇨관에 있는 결국에 오줌에는 얘는 포함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여과돼서 100% 재흡수돼야 되는 포도당 아미노산, 포도당과 아미노산도 오줌에 포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맞니? 오줌도 거기를 통과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뭐야? 검사하면 얼굴부터 봐. 혈색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들 보고 뭐 눈동자가 제대로 동공 반응이 하는지 뭐 그런 것들 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본 다음에 뭐 되니? 혈압도 재고, 그 다음에 맥박도 재고, 그 다음 피 검사도 하고, 그 다음 뭐 하냐? 오줌 검사도 해. 오줌 받아오라고 하지 컵에다. 그럼 오줌 받아오면 간단한 요 검사 시험지로 갖다가 오줌에다 담갔다 빼. 그러면 이 요 검사 시험지에 보면 뭐가 있어? 이런 혈구와 단백질들이 오줌에 있는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있는지를
30초면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오줌에는 이게 있으면 안 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데 봤더니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혈구, 단백질들이 오줌에서 검출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 오줌이 생성되는 이 배설기관들의 어느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병적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게 간단하게 오줌 검사를 통해서도 30초밖에 안 걸려.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유린 스틱이라고 하는 뇨검사 시험지들이 쭉 색깔별로 붙어 있어가지고 담갔다 빼서 바로 색을 비교를 하면 간단하게 어느 부분들이 혈구가 있는지 단백질이 있는지 포도당이 검출이 됐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 이거는 이제 뭐가 검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부터? 이걸 보고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는 거겠지. 이게 검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정밀 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병적 상태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여기 문제가 있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오줌에 있는 성분들만 분석을 해도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건 뭐야? 여기에서 이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 여과가 일어나고 제흡수가 일어나고 분비가 일어나는 게 어떠한 성분들은 여과, 제흡수, 그리고 결국에는 오줌에서는 있는 성분들, 물, 요소, 무기염류 이런 것들은 오줌에 있어야 되겠고 혈구, 단백질, 포도당, 아미노산은 발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어. 혈장, 여과액, 오줌의 성분이야. 자, 금방 혈장이라고 하면 혈관이야. 혈관을 통해서 얘가 어디로 갔니? 사구체로 가서 사구체에서 콩팥 동맥, 콩팥 정맥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 혈장. 그러니까 우리의 혈액에 있는 성분들. 그 다음에 이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여과가 된 여과액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오줌의 성분들을 비교를 해볼 거야. 요거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거야. 자, 물 봅시다. 물 같은 경우에는 혈장의 거의 90%, 여과액에도 90%, 오줌에도 90%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혈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많이 존재를 해. 그리고 여과된 곳에서도 여과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과액에도 존재를 해.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재흡수가 되고 필요 없으면 내보내게 될 거니까 오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물이 될 거야. 자, 단백질 봅시다.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8% 정도 혈액에 존재를 합니다. 아까 그러면 여과가 적혈구나 이런 단백질들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과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과된 여과액에는 단백질은 0이야. 그러니까 이 여과액이 쭉 이동을 하다가 오줌 형태로 밖에 나가게 되는데 당연히 여과액 안에 이 단백질들이 없으니까 재흡수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오줌은 단백질이 없어야 되는 거야. 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포도당 봅시다. 포도당은 대부분 여과가 될 거야. 혈장에 있는 0.1%의 포도당은 아까 그 보문 주머니에서 대부분 다 그 안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여과액에도 같은 0.1%가 존재를 할 거야. 그런데 이 여과액, 즉 세뇨관에서 쭉 이동을 하면서 모세혈관으로 100% 뭐가 돼?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줌에는 포도당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맞니? 네. 아미노산 봅시다. 아미노산, 혈액의 0.05% 존재합니다. 여과액의 0.05%, 즉 얘도 크기가 작으니까 다 여과가 돼서 세뇨관을 이동을 하다가 모세혈관으로 100% 얘도 재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줌에는 하나도 존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요 위에 단백질하고는 조금
이동 경로가 다르지? 얘는 안 걸러진 놈. 얘는 걸러졌는데 어때? 이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기염료 봅시다. 혈장에 0.9%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기염료는 크기가 작아서 걸러져. 걸러졌으니까 여과액에도 얼마가 있어? 0.9%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기염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흡수? 일부 배설을 할 건데 오줌의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0.9에서 3.6이야. 무기염료. 여긴 0.9, 0.9인데 여기 0.9. 이건 이해가 되는데 3.6까지도 높아지네? 왜 그럴까? 왜 더 많아져? 봐봐. 손아 여기 0.9 있어. 혈장에. 걸러진 여과액이 0.9%야. 그런데 이게 오줌으로 배설이 될 때는 3.6%까지 농도가 5배나 더 높아지네?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가능해? 여기서 지금 여과액에서 이쪽 오줌으로 나가면서 대부분 재흡수가 될 거야. 다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면 여기 농도가 굉장히 낮아져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높아져? 이게 가능한 거야? 이거는 대부분 재흡수가 된다라고 하면 농도가 더 낮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신체 상태에 따라 오줌에서의 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필요한 만큼 재흡수가 되고 남은 애들이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야. 그런데 이때 이제 물도 같이 흡수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물의 농도가 물이 양이 줄어들게 되면 물이 자 이만큼이 물이라고 합시다. 이만큼. 그 부분에 이만큼이 차지하는 조금 그렇지만 0.09%인 얘가 무기염료라고 해. 그래서 0.09%래.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깥에 나가는 물의 양이 이렇게 줄었어. 그러면 아까 0.09%면 물이 이만큼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그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무기염료의 퍼센테이지는 더 올라가겠지.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요소도 마찬가지야. 요소는 우리 혈장에 0.03% 존재하고 여과액에 0.03%. 그 다음에 얘는 재흡수가 되지 않을 거니 안 되는 노폐물이니까 오줌의 형태로 나가게 되니까 여기서도 농도가 어떻게 되니? 1.8%로 굉장히 높아지네. 거의 60배 높아져. 그러면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물이 많이 재흡수가 될 거야. 마찬가지야 여기도. 물이 많이 재흡수가 되면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0.0%지만 여기 오줌에서는 물이 많이 흡수가 돼서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얘 농도는 어떻게 돼? 1.8%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라고 보면 될 거고 여기는 무기염료 같은 경우는 0.9에서 3.6 이거는 뭐니? 일부 재흡수가 되고 일부 배설을 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우리 신체 몸에 따라서도 요 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렇게 혈장하고 여과액하고 오줌의 성분을 다 알아둬야 돼. 뭐? 단백질은 여과가 안 될 거니까.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될 거니까 오줌에 있어서는 안 되고 무기염료 요소는 다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무기염료는 일부 나가게 될 거고 물도 마찬가지로 일부 나가게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대부분 재흡수가 되는 것들까지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오줌이 어떻게 배설되는지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자, 콩팥에 네프론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어? 오줌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성된 오줌이 세뇨관 통해서 집합관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집합관 이동해서 결국에는 콩팥갈대기로 이동을 하고요. 콩팥갈대기에서 오줌관. 자, 봅시다.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뭐가 일어나? 여과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면 여과된 여과액이 어디로 이동해? 세뇨관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세뇨관에서 쭉 이동을 하다가 그 길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에서 재흡수와 분비 과정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혈관, 즉 혈액은 콩팥 동맥으로 들어와서 사구체로 갔다가 모세혈관 지나서 다시 콩팥 정맥으로 해서 콩팥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부분이. 콩팥이야, 이 부분이. 콩팥 동맥으로 해서 콩팥 정맥으로 빠져나가면서 콩팥 안에서 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 과정이 일어나는 데를 뭐라고?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야. 간단, 저 자세하게 보면. 그러면 자, 걸러진 여과된 여과액이 세뇨관으로 가서 여기 지나가면서 제흡수 분비 일어나게 되면 콩팥에 여기까지는 콩팥이에요. 여기까지 콩팥. 어떻게 되냐면 집합관으로 모이게 될 거야. 이 집합관.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디니? 여기는 콩팥 겉질. 겉질. 여기 콩팥 속질. 콩팥 겉질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콩팥 속질. 그리고 여기는 콩팥 깔때기 부분. 됐니? 그래서 콩팥 깔때기에서 얘네들을 모을 거야. 모아서 어디로 갈 거야? 오줌관으로 이동이 돼서 방광에 모였다. 근육이야. 여기 근육이니까 어떻게 되니?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니까 오줌에 찼다고 해서 바로바로 가지 않지. 응? 수은이 한 시간에 화장실 한 번씩 가지. 오면 무조건 가잖아. 한 시간 되면 가잖아. 이게 뭐 공부하기 싫어서 가는 걸 수도 있고 오줌이 마려워서 가는 걸 수도 있는데 한 시간씩 참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얘네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어느 정도 차면 간다라는 거지. 조금 찼다고 해서 바로 내보내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그런 걸 이제 병적인 뭐 그런 요소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밤새 잘 참고 기다렸다가 아침에 누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차면 바깥으로 이오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됐니? 이게 오줌 배설 경로야.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요거 잘 기억을 해두면 아까 그 위에서 일어났던 요 보먼주머니와 세뇨관에서 집합관에서 일어나는 여과 제흡수 분비까지도 같이 기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 마지막 요 횟수에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자, 그럼 배설의 의 봅시다. 배설의 의 노폐물을 배출한다. 노폐물의 배출. 자, 우리가 세포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에너지들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부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노폐물들,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와 같은 노폐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노폐물들이 결국에는 우리 세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걔네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노폐물의 배출을 담당하는 게 배설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항상성을 유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성이 뭐니? 항상 하는 거. 항상 뭐를 해? 항상 뭐를 해? 우리 사람 같은 쉽게 이거 생각하면 돼. 사람은 변온동물이야? 정온동물이야? 변온동물은 뭐니? 변온동물? 들어본 적 있어? 변온동물? 변온동물이 뭐야? 밖에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얘가 활동을 안 하고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애들, 뭐 일부 파충류 애들, 양서류 애들이 변온동물이라고 하지. 즉 바깥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도 같이 낮아져. 얘의 온도도. 그에 반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 정온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항상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지. 겨울같이 오늘같이 추운 날 우리 온도가 30도까지 내려가진 않는다고. 항상 37도. 그리고 아무리 더운 바깥에 40도 막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우나 그 높은 온도에 들어가도 사람의 온도가 막 40도씩 같이 올라가질 않는다고. 항상 일정하게 30도 주위에서 왔다 갔다 약간씩 이렇게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걸 정온동물, 다른 같은 말로 이제 항온동물이라고 해요. 항온동물. 자, 이렇게 우리가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 항상성이라는 얘기를 같이 할 거야. 왜냐면 일정하게 뭐 온도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몸속에 있는 체액의 농도를 일정 범위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걸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오줌으로 아까 물을 배출한다거나 무기염류 등 같은 이런 물질들을 배출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 몸에 많으면 보낼 거고 적으면 오줌의 양을 줄여서라도 안 보낼 거라고. 맞니? 우리 마음에 물을 선생님 많이 마셨어. 예전에 실험을 한다고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먹어봅시다 라고 선생님 후배하고 대학원 다닐 때 한번 해본 거야. 2리터씩 먹었어. 하루에. 말이 2리터지 굉장히 힘들어. 그러다가 나중에 한 3리터까지 4리터까지 한번 늘려봤어. 늘려봤더니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거지. 왜? 우리 몸에 필요한 물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니까 계속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 내보낼 때 이러한 노폐물도 같이 배출이 되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질 줄 알았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무기력해지고 더 힘들어. 지쳐. 너무 힘들어. 즉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무기염료들 적당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렇게 힘이 없고 병든 사람처럼 매가리가 없다. 막 그런 식으로 되고 오줌은 거의 맑은 물의 색깔과 같지. 물은 적당량의 오줌은 담황색을 띠고 있고 고유의 지린내가 나게 되는데 물을 한 3리터, 4리터 먹으면 그런 암모니아 그러니까 요소 그런 냄새가 거의 없어. 그리고 물이 노란색이 하나도 없어. 그냥 맑아, 투명해. 그 정도로 물을 많이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물도 적당량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물을 과량 들어오게 되면 물 중독에 의해서 잘못하면 쇼크도 올 수가 있어. 반대로 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계속 내보낼 거고 왜? 우리 체액의 농도를 적당량을 유지를 해야 되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물이 너무 적게 들어와. 그러면 오줌으로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는다고. 계속 걸러주고 하면서 물은 바깥으로 안 보낸다고. 맞니? 그런 활동들을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물과 무기염류 양을 조절을 하게 돼서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우리 몸은 생명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배출되는 이러한 물질들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생명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데 이 배설의 의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땀을 많이 흘려. 여름 같은 데 막 운동하면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체액의 농도가 높아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콩팥에서 재흡수되는 물의 양이 늘어나. 그러니까 아까 물은 어떻게 되는데 재흡수될 때 일부 재흡수고 나머지 물을 내보낼 건데 우리 체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물이 더 필요하니까 거의 다 흡수를 하게 돼서 오줌의 양을 감소를 시키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성을 유지한다. 혹은 노폐물을 배출하게 된다. 이렇게 배설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생성되는 오줌의 양 보면 우리 선생님 같은 성인의 경우에 콩팥을 거치는 혈액의 양이 한 2000리터 정도까지가 된다. 그 중에 여과액은 180리터까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 오줌을 180리터를 넣어야 돼. 180리터를 넣으면 저 뒤에 있는 물통 몇 개니? 2리터짜리니까 90여 개. 한 번에 저만큼을 넣는다라고 치면 2리터씩을 오줌을 넣는다고 하면 화장실을 몇 번을 가야 90번을 가야 되지만 대부분 여과액은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루에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PT병 하나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5에서 1.7리터 정도가 바깥으로 나가는 오줌의 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 콩팥에서 걸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과액 중 대부분은 다 재흡수가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생물은 체내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온이나 체액의 농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 이거를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체크해 봅시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세포업으로 분해되면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될 거고 단백질에만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니? 그렇지.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로 배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콩팥에서 오줌을 생성하는 기능적 단위를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프론을 이루는 세 가지 뭐라고 했니?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몬주머니를 통과한 여과액이 이동하는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구체의 높은 압력에 의해 혈액 성분 일부가 보몬주머니로 이동하는 현상, 우리는 여기 걸러주는가 여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맞니? 여과가 일어나게 될 거고, 여과된 물질, 여과액이라고 했네. 여과액의 물질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이동하는 현상. 다시 이동하니까 뭐가 되겠어? 재자가 붙겠지. 재흡수가 될 겁니다. 재흡수가 될 때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된다. 나머지는 요소는 그냥 빠져나가게 되고 물과 무기염료는 대부분 재흡수가 일어나고 모세혈관 속의 노폐물이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현상 분비라고 얘기를 한다.